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면 스포츠. 네, 오늘 하루 있었던 스포츠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김원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류현진 선수가 12일 날 신시내티 레즈와 경기 선발로 나왔습니까? 예, 오늘 LA 다저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류현진 선수가 12일 신시내티와의 경기에 선발로 나설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공식 발표했는데요. 예. 메이저리그에서는 보통 선발 투수의 등판 일정을 미리 공개하는 편입니다. 네. 류현진 선수가 신시내티전에 선발로 나서는 건 올해 처음인데요. 예. 류현진 선수는 신시내티전에 통산 3경기에 나와서 2승 1패 평균 자책점 3.5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류현진 선수가 사실은 5명의 선발 가운데서 실점률 이걸 보니까 한 4위나 3위쯤 되던데 다시 선발로 복귀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로버츠 감독은 오늘 류현진 선수의 선발 일정을 발표하면서 네. 선발 로테이션에 있던 일본인 투수 마에다 겐타가 이제 불펜에서 대기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렇군요. 네, 류현진 선수는 지난달 26일이죠. 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전에 2014년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에 처음으로 불펜 투수로 등판했습니다. 네. 당시 경기에서 이제 4이닝 무실점 호투를 펼쳤는데요. 예. 이후에도 로버츠 감독은 류현진 선수를 불펜 투수로 계속 기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다저스 선발 로테이션에 포함된 알렉스 우드 선수가 있는데요. 네. 그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류현진 선수에게 다시 기회가 돌아갔고요. 예. 그 이후에 류현진 선수는 2차례 주어진 선발기에서 호투를 펼쳤고 특히 지난 6일이죠.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경기에선 2015년 어깨 수술을 받은 이후에 최고 구속인 시속 151km짜리 강속구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눈도장을 확실히 찍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로테이션에 합류하게 된 겁니다. 그랬군요. 보통 미국 프로야구의 투수들 일진급들이 시속 한 154km 정도 던지는 것 같은데 거의 최고 전성기 때 구속이다 봐야 되겠네요. 그죠? 네, 류현진 선수는 좀 더 특이한 게 있는데 이제 봄보다는 네. 여름에 가까워질수록 구속이 오르는 그런 경향이 그렇군요. 있었습니다. 재밌는 그런데 사실입니다. 이제 사실 어깨 수술을 받은 이후에 구속이 좀 많이 떨어져서 많은 걱정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 이 151km짜리 공을 던진 거는 류현진 선수가 부상에서도 회복했고 과거에 이제 전성기 때처럼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까지 준 거라서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타선만 좀 뒷받침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확실한 선발 자리 보장받게 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첫 고비를 잘 넘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있을 한두 차례 선발 등판에서 잘 던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초 류현진 선수가 불펜으로 밀려난 건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못 던져서가 아니라 다저스 투수진 구성 때문이 이제 컸는데요. 네네. 다저스에는 유독 류현진 선수처럼 왼손 선발 투수가 많습니다. 클레이턴 커쇼, 리첼, 알렉스 우드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요. 류현진 선수는 이제 왼손 중에서 한 3-4번째, 전체로는 한 4-5번째 성적을 거두고 있었지만 밀려난 건데요. 그런데 이제 오른손 투수인 마에다 겐타 선수가 심각한 부진에 빠진 상황이거든요. 겐타 선수는 지난 2번의 등판에서 모두 4이닝 만에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류현진 선수가 왼손 투수라는 불리한 점을 극복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오른손 마에다를 밀어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기도 합니다. 가끔 가다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일보 김원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다? 아하, 경제는 여기가 전문이지. 청취자 여러분, 부동산 정책 궁금하시죠? 부동산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궁금하시면 500원이 아니고요.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500원 내실 필요 없이 우리 박백률 기자가 여러분에게 부동산 정책 방향도 짚어드리고 여러분의 질문도 있으면 답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이제 한 달. 아이고, 오늘 이 이야기를 갖다 한 서너 번은 이상 한 것 같네요. 네. 부동산 가격 정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부동산 가격이 지금 계속 오른다는 내용이에요. 네, 사실 그 한 달 만에 우리 새 정부의 정책 결과를 우리가 성과를 평가하기가 상당히 힘든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식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사실 한 달 만에도 지금 뭔가 과거와 다른 지금 어떤 지금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서울 아파트 값을 중심으로 전국의 아파트 값 상승이 좀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이 대선 직전인 지난달 8일의 기준으로 보면 이제 전주 대비해서 0.02%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올랐었는데요. 그러다가 한 주가 지나면서 0.03%, 그 다음 주에는 0.05% 이렇게 서서히 오르더니 지난주에는 0.07%까지 올랐었습니다. 지난 5일 기준으로 0.06% 올라서 이제 소폭 진정은 됐습니다만 그래도 이걸 뭐 진정이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은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지난 5일 기준으로 보면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28%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평균보다 무려 4.5배 가량 상승폭이 크다라는 얘기고요. 1년 전 같은 기간에 그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0.07%니까 1년 전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과 비교를 해도 무려 4배나 지금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그 서울 아파트값이 이제 지난주와 비교해서 그나마 이제 이번 주에는 그 약간 비슷한 상승률을 보인 게 하도 이제 그 강남 쪽 아파트 가격이 이제 오르니까 요거 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살짝 지금 눈치를 본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강남 쪽 아파트 매매 가격은 2006년 이후에 10년 만에 지금 최대폭 오른다. 이런 얘기 이제 나올 정도가 있고요. 그런데 이걸 좀 세부적으로 보니까 또 강북은 또 분위기가 다릅니다. 어떻습니까? 강북은 보니까 지난주에 0.13%가 올랐다가 이번 주에는 0.22%로 오히려 오름폭이 더 커졌습니다. 만약에 정부가 규제를 하더라도 이거 강남 사구만 하지 설마 강북까지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요. 또 문재인 정부가 이제 도심 재생 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사실 도심 재생 사업을 하면 서울의 강북이 아마 집중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반적으로 삶의 여건이 좋아지고요. 또 집값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강북에서 만약에 집값 상승을 이끈다 그러면 방금 노원구 짚어주셨지만 용산 쪽도 만만치 않죠. 거기에 비해서 그러면 지방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지금 만약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아마 지방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저게 무슨 소리야 하시는 분이 상당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집값 상승이 지역마다 크게 다른데요. 서울과 부산이 지금 많이 올랐고요. 그 외 나머지 지역을 보면 경북이라든가 경남, 제주, 대구, 대전, 울산 지금 모두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심으로 올랐다고 하셨는데 아파트 가격이 이유가 뭡니까? 일단 저기 강남 4구를 중심으로 한 그 재건축 아파트 이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 지어졌던 아파트들이 이제 올해 지나면서 이제 다 30년씩 다 넘어갔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파트들의 이제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공급이 적은 데서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선다 이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들썩거리고요. 여기서 올라온 것이 이제 서울 전역으로 지금 퍼지고 있고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또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전반적으로 시중에 또 보면 또 대출 그러니까 지금 자금이 또 너무 많이 풀려 있습니다. 은행권의 그 가계 대출을 보니까 올해 1월 달만 하더라도 한 달에 1,000억 원이 풀렸는데요. 지금 5월 달에는 한 달 만에 무려 6조 원이 풀렸습니다. 왜 갑자기 1,000억 원에서 5조 9천억이 더 늘은 이유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동안에 이제 그 탄핵 정국에서 벗어났던 이제 그러한 기대 심리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게 점점점 이거 보니까 계속해서 부동산이 상승하니까 나도 이제 사야 되겠다. 이런 수요가 또 뒤에 또 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이 대출을 이제 안 잡을 수가 없는 건데요. 사실 대출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뭡니까? 한 가지는 이제 금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금리를 올려버리면 되는데 가계부채 걸리는 건데. 근데 이제 금리를 올렸을 경우에는
이 가계부채 그러니까 대출뿐만 아니라 예. 다른 거시경제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요 지금 금리 얘기는 정부 입장에서도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금융권에서 이제 직접 대출을 이제 규제를 하는 방법 예.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 규제라 그러면 이제 총부채 상환 비율, 네. DTI라는 거하고 네. 주택담보 인정 비율, 주택 가격에 비해서 얼마 정도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그 비율 LTV라 그러죠. 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정부에서 7월달에 만기가 되는 것을 연장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까 그러면? 현재로서는 연장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다 아시다시피 이 LTV DTI 완화 2014년에 네.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하면서 네. 한겨울에 여름 옷을 입고 있다. 그러면 사실 완화를 하면서 예. 풀어줬던 건데요. 예. 이게 이제 1년에 한 번씩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데 예. 이제 2번 연장이 됐고 이제 올해 예. 또 연장을 할 거냐 말 거냐인데 예. 지금 가계대출 대책을 마련하라 예. 이런 상황에서 이 LTV와 DTI를 또 한 번 더 연장할 가능성은 예. 좀 낮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하고 한번 내기는 아니고 배팅을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번에는 네. 그냥 넘어간다는 쪽으로 걸고 싶고요. 네. 정부 초기라서 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지만 네. 초기에 이걸 불기둥을 확 꺼트리게 되면 네.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조심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맞습니다. 바로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예. 문재인 정부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좀 부동산 안정에 그렇죠. 관심이 많은 정부인데 예. 왜 이렇게 집값이 오를까 예. 이런 의혹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예. 바로 그런 점입니다. 지금 새 정부가 경기가 안 좋아서 추경까지 하겠다고 하는 그 마당에 실업률도 안 좋고 예. 또 내수도 안 좋은 상황에서 예. 과연 강하게 이런 부동산 규제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요. 자칫 잘못하다가 부동산 시장이 확 죽어버리면 이 뭐 성장률도 떨어지고요. 수는 꽁꽁 얼어붙게 되는데 네. 이제 이게 겁난다는 건데요. 네. 이거 사실 따져보면 10년 전에 딱 데자부입니다. 그렇죠. 노무현 정부 때. 맞습니다. 노무현 정부 초기 때 집값이 좀 이상하다. 예. 잡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예. 그때 이제 재정당국에서 반대를 했죠. 예. 그때 바로 왔던 게 바로 카드채 사태. 예. 카드채가 터지면서 내수가 꽁꽁 얼어붙으니까 이 뭐 경기 부양하려면 내수 소비 진작 또는 이제 부동산 둘 중에 하나 두 개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럼 이제 살릴 거 부동산밖에 없지 않느냐. 부동산 좀 띄우자. 원래 이제 초기에 뭐 종부세라든가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 요거 하려고 했었는데 계속 연기를 하죠. 그랬다가 2005년 6년 가면서 완전 폭탄을 맞게 됩니다. 지금도 종부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박병일 기자님 0841번님이 질문을 하나 주셨습니다. 서울에서 월세 사는 20대 여성입니다.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데요. 월급 받으면 월세로 반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전세로 옮기고 싶어도 전세집 구하기도 매우 힘들고요. 매달 월세 내느라 전세 구할 돈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네, 제가 저 마음 잘 압니다. 저 고향이, 저도 지방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서울 올 때마다 참 가깝한데. 사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대책이 조금 이제 집 없는 사람들 월세든 뭐 전세든 좀 맞춰줘야 된다는데 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집 가진 사람들 중심으로 지금 정책이 흐르고 있죠. 대통령 선거 때는 여러 가지 공약이 나옵니다. 임대주택 문제라든지 청년주택 문제라든지 나오다가 대통령 공약이 선거가 딱 끝나고 나면 임대주택 공공주택 이야기는 뒷전으로 가버리고요. 임대주택 사는 사람도 벤츠 외제차 굴러 다니고 다니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버리고요. 참 세상 요지경입니다. 0183번님 당연히 떨어져야 하고요. 집값 부담으로 인한 소비자는 물론이고 높은 집값은 결혼의 포기, 낮은 출산율까지 이어지는 악의 축입니다. 이거는 뭐 전적으로 동감할 수밖에 없겠죠. 자, 계속해서 우리 박균일 기자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해도 이제 집값 상승이 꺾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내수 경기 그냥 다 잡아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출 규제든 뭐든 하겠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눈치 좀 봐라. 이런 정도의 시그널로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현재까지는 정부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DTI, LTV 강화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 전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구두 개입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그 문재인 대통령이 8월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해라.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8월까지요? 네. 그럼 아직도 지금 2달이 남아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또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김동연 부총리 겸 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때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동향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필요하면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안정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역시 강도가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과연 니네들이 세게 부동산을 때려잡을 수 있겠느냐.
의심스럽다. 그런데 종부세 같은 경우도 80억을 초과해야지만 과세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럼 80억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부자들인데 네. 부자세를 올리겠다, 법인세를 올리겠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괜히 부동산 시장 자극할 필요 있을까요? 차라리 그렇게 표현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 이게 종부세가 노무현 정부에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정부가 자랑했던 최고의 치적이었는데요. 그렇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1호 법안 수정했던 1호 법안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종부세를 정확하게 이제 반토막 냈던 거라 보시면 되는데요. 네. 세율도 절반으로 갔었고 그렇죠. 기준은 기준은 또 2배로 올렸던 건데 이 종부세를 보는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세금들 중에서 그나마 땅에 관련된 그러니까 재산세를 올렸을 때 가장 부작용이 적다. 이렇게 지금 세정 쪽에서 보는 시각도 있고요. 또 반면에 이런 종부세를 올렸을 때 이게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전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재산세를 올려버리는 거니까 이게 나중에 임대료라든가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또 반발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은 분명히 또 많은 건 사실입니다. 정부가 톡 부러지는 어떤 대책을 내놓기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정부가 부동산만 보는 건 아니죠. 우리나라 전체 경제를 봐야 그렇겠죠.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 학습 효과라는 게 있죠. 지난번에 노무현 정부의 최대 실패가 부동산이었고요. 사실 이것 때문에 정말 좋은 많은 것들이 묻혀버렸거든요. 또 서민을 위한 정부라고 했습니다만 서민이 어려웠던 정부다라는 인식이 남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이번에는 좀 집값을 잡아달라 이런 요구도 또 많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이것저것 보다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일단 민생의 가장 1번이 부동산 아니냐. 그렇다면 안정화가 문재인 정부가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될 거다. 이제 이런 주장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청취자분들이 이제 질문하시는 내용이 그래서 집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내용이고 또 주식 이야기를 하면 무슨 주식을 사야 됩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답을 드릴게요. 자기가 판단해야 되겠죠. 투자는 자기 돈으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무슨 주식을 사야 될까요? 물으시는 분에 대해서는 궁금하시면 저한테 컨설팅 피를 제대로 내시고 물어보시고요. 집을 사실 분들 살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도 그게 이거는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균율 기자나 제가 전계 전문가로서 여러분께 드리는 거는 이 방송을 통해서 드리는 말씀은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으니까 궁금하시면 010에 2땡땡땡번에 5땡땡땡번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답 드릴게요. 시간당 한 5만 원의 상담료는 붙습니다. 자, 지금 국토부 장관 내정자로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 있지 않습니까? 김현미 의원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집값 문제, DTI, LTV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금융위원회나 한국은행은 금리 문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역시 집값 문제와 가계부채를 동시에 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는 장관들이 수많은 부처로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이게 참 정책의 조율을 하기가 힘들고 누구의 입에다가 초점을 둬야 될지 궁금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하게 되고요. 보통 이제 총리가 중심을 잡게 되는데 이번에는 약간 좀 그 장관들 중에서 재미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그 국토부 장관 내정자로 되어 있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김현미 의원. 사실 그 국토부 장관 역사상 처음으로 비전문가가 이제 와 있습니다. 부동산 쪽에는 이렇게 문외한에 좀 가까울 정도로 약간 좀 떨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김현미 의원이 특징이 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오래 일을 했고요. 또 이제 예산결산위원회 이제 위원장을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거시경제라든가 돈의 흐름을 잘 아는 분이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얘기했던 것도 LTV하고 DTI 규제를 푼 게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를 낳은 요인이다. 이 사실 그 국토부 장관은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요 얘기는 금융위원장이 하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보통 이제 집의 공급. 실거래 가격이 얼마고. 그렇죠. 주로 공급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많이 공급을 하느냐, 집을 공급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뛴다 그러면 우리가 주택 공급을 많이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재밌게도 지금 국토부 장관 내정자가 이런 수요와 공급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금융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 말은 바꿔 말하면 이번 정부가 아무래도 대출 규제라든가 금융 규제 쪽으로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과거처럼 뭐 신도시를 개발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이제 새로 공급을 늘리는 것보다는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치중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정부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이런 또 반박도 나옵니다. 즉 최근에 이제 부동산 광풍은 결국은 서울 지역의 아파트 공급 부족 때문이다. 아파트가 없어가지고 가격이 오르는데 대출 규제 잡는다고
가능하겠느냐 이런 지금 또 반대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부동산이 어려운 게 정답이 어떤 건지 모르죠. 네. 막상 정책을 시행해보고 나서 잘 적용이 되면 네. 적합한 정책이었지만 이 반대로 잘못되면 우리가 이제 잊고 있었던 게 있는 건데요. 예. 사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김현미 의원이 국토부 장관이 되었을 때 국토부에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실험이다. 예.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부동산 정책을 놓고 실험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위험한 내용일 수도 있고 내부의 정보가 많을수록 이 부당 거래, 부당 이익이 많이 창출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하시는 분들은 정말 국민을 바라보시고 서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으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박병률 기자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우리가 집을 살 때입니까? 집을 뭐 어떻게? 저는 항상 이런 질문 나오면 딱 한 가지 정답 드립니다. 뭡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이제 집이 필요하신 분은 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당장 필요 없으신 분들은 예. 뭐 안 사는 게 낫다. 네. 어차피 내가 살 집이기 때문에 예. 내가 살 집은 필요합니다. 예. 네. 늘 우리 박병률 기자하고 경제 이야기하면 즐겁습니다. 시간이 좀 짧아서 안타까운데 다음에는 좀 늘려서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 경제부의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전 인터뷰해준 박병률 기자도 세종시에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상암동에서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방송이라는 것이 많은 분들의 노력과 팀워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편안하게 들으시고 많은 정보를 뉴스 정면 승부를 통해서 퍼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늘 있습니다. 팟캐스트에서 또 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박수종이라고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는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 검색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박수종이었습니다.